1993년 11월 24일 밤,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은 열기로 가득했다. 데뷔 1년 만에 전국을 사로잡은 24살의 남성 솔로 가수 민재가 첫 단독 콘서트 무대에 섰다. 3만 명의 관객이 그의 이름을 외쳤고 무대 위에 그는 완벽했다.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친 채 마이크를 쥔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다. 앵콜곡 너에게로가 끝나자 팬들은 환호했고 그는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가 대중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공연이 끝난 밤 11시, 민재는 매니저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특급 호텔로 향했다. 원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다음날 새벽 일정 때문에 급히 숙소를 잡은 것이었다. 호텔 로비에는 그를 기다리던 몇몇 팬들이 있었다. 그는 피곤한 기색 없이 미소 지으며 사인을 해주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2층 1207호. 매니저는 그를 방 앞까지 배웅하고 떠났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올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문이 닫혔다. 다음 날 아침 8시 10분, 매니저가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몇 번을 노크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프런트에 연락해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침대 위에 반쯤 기댄 자세로 오른팔을 축 늘어뜨린 채 흰 티셔츠 위로 드러난 오른팔 안쪽에는 붉은 점들이 빼곡했다. 주사 바늘 자국이었다. 매니저는 비명을 질렀고 호텔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오전 9시 경찰과 119구급대가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심장은 멎은 지 오래였다.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다툼의 흔적은 없었다. 다만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열려있는 생수병 하나와 반쯤 먹은 과자 봉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오른팔에 새겨진 28개의 주사바늘 자국. 경찰은 일단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사고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날 오후 뉴스는 일제히 속보를 띄웠다. 국민 가수 민재,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 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무대 위에서 빛나던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방송국 앞에는 추모 인파가 몰려들었고 거리 곳곳에서 그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 작고 낮은 목소리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정말 사고였을까?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 화려한 무대 뒤에 드리운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부검은 사망 이틀 후인 11월 26일에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이들은 민재의 시신을 면밀히 조사했다. 외상은 없었다. 목 주변이나 몸에 폭행당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른팔 안쪽 정맥을 따라 촘촘하게 박힌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은 부검이들조차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많은 자국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나? 누군가 중얼거렸다. 혈액 샘플이 채취됐고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12월 3일 부검 결과가 발표됐다. 사인은 급성 약물 중독. 그런데 검출된 약물의 이름을 듣는 순간 수사팀은 긴장했다. 졸레탐. 동물병원에서 개나 고양이를 마취할 때 쓰는 전문 마취제였다. 일반인은 구할 수 없는 약물이었다. 더구나 이 약은 정맥 주사로 투여되면 극소량으로도 호흡 정지를 일으킬 수 있었다. 경찰은 즉시 약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누가 어떻게 이 약을 구했는가?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이 있었다. 민재는 오른손잡이였다. 그런 사람이 스스로 오른팔 안쪽 정맥에 주사를 놓기는 매우 어렵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28번이나 반복해서 찔렀다는 건 설명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주사바늘 자국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고 마치 여러 번 실패한 듯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숙련된 의료인이 아닌 이상 이런 흔적을 남기기 쉽지 않았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혼자 했다기엔 이상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다. 12월 중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비극적인 사고라는 톤이었지만 졸레탐이라는 약물 이름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누군가 도왔다. 타살 가능성 제기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오른손잡이가 오른팔에 주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팬클럽 게시판에는 민재 오빠는 약물 같은 거 절대 안 했어요 라는 글이 쏟아졌다. 그를 가까이서 봤던 스태프들도 그는 술도 거의 안 마시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했다. 12월 20일 경찰은 사건을 단순 사고사가 아닌 변사 사건으로 재분류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호텔 관계자들이 소환됐고 민재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됐다. CCTV 확보가 시급했다. 하지만 호텔 측은 12층 복도 카메라가 고장나 있었다고 답했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부터요. 수사관들은 황당했다. 특급 호텔이 한 달 동안 고장난 CCTV를 방치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던 영상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수사는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약물은 있지만 출처를 모르고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었다. 방 안에서 주사기나 약병도 발견되지 않았다. 누군가 치웠다는 의미였다. 그렇다면 범인이 있다는 뜻이었다. 경찰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민재의 주변 인물 중에 답이 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의 여자친구 한유리. 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이었다. 한유리는 22살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학교 국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민재와는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지인들은 알고 있었다. 민재의 매니저도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민재 씨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2월 말 경찰이 그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조사는 12월 28일 오전에 시작됐다. 한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건 당일 어디 있었나요? 집에 있었어요. 혼자 있었어요. 민재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죠? 일주일 전쯤이요. 카페에서 잠깐 만났어요. 그녀의 진술은 일관됐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구석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경찰이 약물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9월 15일, 그러니까 사건 2달 전에 한유리가 서울 강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졸레탐을 구입한 기록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뭡니까? 수사관이 서류를 내밀었다. 한유리는 창백해졌다. 그건 제 강아지 때문이었어요. 강아지요? 네. 키우던 말티즈가 병에 걸려서 수의사 선생님이 안락사를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받아왔어요. 그럼 그 약은 어디 있습니까? 다 썼어요. 강아지한테. 하지만 경찰이 동물병원에 확인한 결과 그녀가 받아간 약의 양은 소형견 안락사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았다. 5배가량 되는 용량이었다. 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주신 대로 받았어요. 1월 5일, 한유리는 다시 소환됐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수사관들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민재 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저희는 잘 지냈어요. 하지만 민재 씨가 다른 여자와 만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데요. 그런
소문은 들었지만 확인한 적은 없어요. 수사관은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다. 당신이 질투했을 가능성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결론을 내린 듯 했다. 약물 구입 기록, 연인 관계, 그리고 불분명한 알리바이.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1월 12일 새벽 한유리는 긴급 체포됐다. 혐의는 살인. 영장 없이 구속할 만큼 증거가 명확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날 오후 언론은 폭발했다. 민재 살해범 검거 여자친구가 독살. 질투에 눈먼 대학생의 범행 기사 제목들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다. TV에서는 프로파일러들이 나와 전형적인 애정살인이라고 분석했다. 한유리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그녀의 학교와 나이, 전공까지 모두 공개됐다.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저런 년이 우리 오빠를 죽였어. 사형시켜라고 취소안에서 한유리는 울었다. 변호사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저 안 했어요. 정말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여론은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했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약물을 구입한 건 사실이었고 그 약물로 민재가 죽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에겐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1월 말 검찰은 그녀를 정식 기소했다. 죄목은 살인죄.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유리는 이미 살인자로 낙인 찍혀 있었다. 1월 말 검찰은 자신만만했다. 기소장에는 피의자 한유리는 피해자 민재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원한과 질투심으로 동물용 마취제 졸레탐을 사전에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증거는 명확해 보였다. 약물 구입 기록, 연인 관계, 그리고 사망 당일 불분명한 알리바이. 검사는 이보다 더 확실한 정황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 자신했다. 하지만 정작 결정적 물증은 하나도 없었다. 주사기도 약병도 심지어 그녀가 호텔에 있었다는 증거조차 없었다. 변호인은 첫 공판 준비를 하며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그리고 경악했다. 이게 수사라고 할 수 있나? CCTV 영상이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호텔 12층 복도에 카메라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건 사건 발생 3주 후였다. 그 사이 영상 복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로비 CCTV는 작동했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 밤 녹화 파일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왜 안 했습니까? 당시엔 사고사로 봤으니까요. 변호인은 한숨을 쉬었다. 더 황당한 건 현장 보존이었다. 민재가 발견된 1207호실은 경찰 도착 전 이미 호텔 직원들이 드나들었다. 매니저가 비명을 지르자 프런트 직원 2명이 올라왔고 심지어 청소 담당자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최소 5명이 방 안을 오갔던 후였다. 지문 채취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침대 시트는 이미 구겨져 있었고 협탁 위 생수병은 누군가 만진 흔적이 있었다. 증거가 오염됐다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가장 결정적인 건 약물 투여 도구가 사라진 것이었다. 민재의 팔에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면 당연히 주사기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방 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쓰레기통, 화장실, 침대 밑까지 뒤졌지만 없었다. 누군가 치웠다는 건데 그게 누구죠? 변호인이 물었다. 수사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만약 한유리가 범인이라면 그녀는 어떻게 호텔 밖으로 나갔을까? CCTV도 없는데 말이다. 추정입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했을 겁니다. 확인했습니까? 아니요. 2월 중순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부검 보고서에 이상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졸레탐이 검출됐다는 건 맞지만 정확히 어떤 성분이 얼마나 검출됐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변호인이 정밀 분석을 요구하자 국과수는 뒤늦게 졸레탐은 단일 성분이 아니라 티레타민과 졸라제팜의 복합제라고 밝혔다. 이 말은 즉 두 가지 약물이 동시에 검출돼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초기 부검에서는 그 비율조차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뭘 근거로 기소한 겁니까? 3월 검찰은 보강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약국과 동물병원을 다시 뒤졌지만 한유리 외에 졸레탐을 구입한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집과 학교 기숙사를 압수수색했지만 약물이나 주사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의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했지만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검찰의 시나리오는 그녀가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었지만 그걸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재판이 다가오면서 수사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정말 그녀가 한 게 맞나? 약을 샀다는 것만으론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이미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여론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검찰은 물러설 수 없었다. 4월 초 첫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피고인은 명백한 살인자입니다. 하지만 그 손에 쥔 증거는 약 구입 영수증 한 장뿐이었다. 1994년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다. 민재의 팬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궁금한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한유리는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다. 피고인 일어서세요. 한유리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검사의 공격은 거셌다. 피고인은 1993년 9월 15일 강동구 소재 동물병원에서 졸레텔 50ml를 구입했습니다. 소형견 안락사에 필요한 양의 5배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샀습니까? 수의사 선생님이 주신 대로 받았습니다. 그럼 왜 남은 약을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다 썼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동물병원 기록에 의하면 당신의 반려견은 8월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9월에 약을 산 이유가 뭡니까? 한유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검사는 계속 몰아붙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증인이 이를 증언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10월 말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걸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소문으로 들었지만 질투했죠? 아니요. 그래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한유리가 소리쳤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세요. 검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심리적 동기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인의 반격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재판장님,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약물 구입 기록뿐입니다.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만 정황상. 정황이 아니라 증거를 묻고 있습니다. CCTV는요? 검사가 주춤했다. 고장이었습니다. 3주 동안 복구 시도도 안 했죠? 현장에서 주사기나 약병이 발견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합니까? 검사는 입을 다물었다. 변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피해자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팔에 스스로 주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5월 말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한유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약물을 구입한 사실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할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민재의 팬들이었다. 하지만 한유리의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변호인은 즉시 항소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건 잘못된 판결입니다. 한유리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다. 언론은 다시 한번 그녀를 살인자로 단정했다. 독살범 한유리, 무기징역 확정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1995년 2월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번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뒤늦게 제출한 정밀 분석 보고서였다. 졸레탐은 티레타민과 졸라제팜의 1:1 복합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비율은 불균형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가 투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변호인은 재빨리 추가 주장을 펼쳤다. 피해자의 체내에서 알코올도 검출됐습니다. 술과 함께 약물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검사는 반박했지만 설득력이 약했다. 6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이 남아있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해야 한다. 한유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검찰은 즉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6년 3월 상고를 기각했다. 무죄가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2년 4개월 만에 한유리는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무너진 후였다. 1996년 3월 28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 한유리는 2년 4개월 만에 구치소 문을 나섰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다. 기다리던 가족들이 달려와 그녀를 껴안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억울함이 풀렸습니까? 한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다. 학교는 자퇴했고 친구들은 떠났고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의문이 미해결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의문. 호텔 12층 복도의 CCTV는 정말 고장이었을까? 호텔 측은 한 달 전부터 고장났다고 했지만 유독 그 시기에 그 층에서만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우연일까? 일부 언론은 의도적으로 영상이 삭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누군가 민재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의혹은 끝내 규명되지 않았다. 호텔은 이후 폐업했고 관련 기록은 사라졌다. 두 번째 의문. 약물 투여 도구는 어디로 갔는가?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면 최소한 여러 개의 주사기가 있어야 했다. 그런데 방 안에서 호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인이 가져갔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그 범인은 누구인가? 한유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수사는 재개되지 않았다. 검찰도 경찰도 더 이상 이 사건을 파고들지 않았다. 종결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진실보다 종결이 중요했던 걸까? 세 번째 의문. 왜 오른팔이었을까? 민재는 오른손잡이였다. 물론 오른손으로 오른팔에 주사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28번이나
게다가 주사바늘 자국은 일정하지 않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마치 미숙한 누군가가 여러 번 시도한 것처럼. 전문가들은 자가 투여로 보기엔 부자연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법원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능성과 진실은 다른 것이었다. 정말 그가 스스로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고 주사를 놓았던 걸까? 네 번째 의문. 민재는 왜 죽어야 했는가? 그는 정상의 자리에 있었다. 앨범은 잘 팔렸고,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미래는 밝았다.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 모두 그는 행복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물론 연예인의 겉모습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유서도 우울증 진단 기록도 없었다. 그렇다면 타살인가? 누가 왜? 금전 문제는 없었다. 연예계 갈등도 없었다. 사랑 문제. 한유리는 무죄였다. 그럼 대체 누가 그를 죽일 동기가 있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방송에서 특집으로 다뤄졌고 탐사 프로그램들이 재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시간이 너무 흘렀고 증거는 이미 사라졌고 증인들의 기억도 흐릿해졌다. 2010년 한 언론사가 민재 사건의 진실을 찾습니다라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호텔은 없어졌고 동물병원은 폐업했고 당시 수사관들도 대부분 은퇴했다. 진실은 점점 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2020년 사건은 공소시효 27년을 훌쩍 넘겼다. 이제 범인이 나타나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한유리는 그 후 조용히 살았다. 이름을 바꾸고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결혼도 취업도 쉽지 않았다. 그 사건의 그 사람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다. 2015년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전 무죄를 받았지만 세상은 절 용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민재의 죽음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다. 하나는 목숨을, 하나는 삶을 잃었다. 그리고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다. 2025년 11월, 민재가 세상을 떠난 지 32년이 흘렀다. 그를 직접 본 세대는 이제 중년이 되었고, 젊은 세대에게 그는 전설이거나 미스터리일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노래는 들린다. 재발매된 음반은 꾸준히 팔리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그의 목소리는 살아 숨쉰다. 너에게로 이별의 끝, 그날의 약속. 세월이 흘러도 색바래지 않는 멜로디들. 11월 24일이 되면 팬카페에는 추모글이 올라온다. 오빠 잘 지내고 있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민재의 무덤은 경기도 한 공원 묘지에 있다. 매년 그의 기일이면 수십 명의 팬이 찾아온다. 꽃다발을 놓고 노래를 틀고 눈물을 흘린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영원한 별 민재. 1969-1993. 짧은 생이었다. 24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한 시대를 빛냈고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았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걸까? 묘비는 침묵할 뿐이다. 한유리는 2018년 50대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병사였다. 죽기 전 그녀는 한 지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전 끝까지 결백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그녀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가족들만 참석했고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인터넷 댓글창에는 악플이 달렸다. 범인이 죽었네 지옥 가라 무죄 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죄 없는 죄인으로 살았고 그렇게 죽었다.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이론들이 있다. 첫 번째는 자살설. 민재가 연예계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유서도 없고 우울증 기록도 없다. 두 번째는 타살설. 누군가 그를 죽이고 증거를 없앴다는 것이다. 하지만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사고설. 약물을 오남용하다 실수로 과다 복용했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그가 약물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네 번째는 음모설. 연예계 뒷세계나 거대 권력이 개입했다는 추측이다. 하지만 근거는 빈약하다. 진실은 어디에도 없다. 2020년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당시 수사관, 법의학자, 변호사들을 인터뷰했다. 하지만 새로운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한 전직 수사관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겁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 한.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날 밤 그 호텔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그 누군가는 침묵하고 있다. 팬들은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한유리가 범인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반대로 그녀는 억울하게 희생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증거 없이 단죄당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것이다. 또 어떤 이들은 제3자가 있다고 믿는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짜 범인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진실은 하나인데 해석은 수십 가지다. 32년이 흐른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밤을 이야기한다. 카페에서, 인터넷에서, 다큐멘터리에서. 민재의 마지막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 남아있다. 1993년 11월 24일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검은 재킷을 입은 그가 무대 위에서 노래한다. 너에게로, 너에게로 내 모든 걸 줄게. 관객들이 환호한다. 그는 웃는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 영상 아래 댓글들이 달린다. 3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립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쓴다. 당신을 죽인 게 누구든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다.